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합니다. 특히 이번 접견은 이달 말 중국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중 양국의 외교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경상수지가 78억 3천만 달러 흑자로 흑자폭이 작년 10월 이후 1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본원소득 수지가 개선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며 제시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북미 간의 기싸움이 급격히 가팔라지는 양상입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다음 날 북한이 곧바로 신속한 상응 대응으로 받아치며 북미가 팽팽한 대치 상태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일자리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가 1년 전보다 26만 개 늘어났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일자리는 대기업 일자리의 2배 규모로 늘어났고 5인 미만 기업의 일자리는 24만 개가 급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 시장 장 초반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가 또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단은 중국과의 협상을 내년 대선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시장은 좀 급락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와전된 부분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그 즉시 이야기한 어느 정도의 즉흥적인 쇼맨십이다. 이런 얘기들이 익명의 관계자를 통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1차 합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타결점이 잡혔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 갭으로 띄우면서 출발을 했고요. 전일 미국 시장도 올랐고 유럽 시장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 갑작스럽게 밀리기 시작하면서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지는 겁니다. 중국 시장 괜찮고 일본 시장도 괜찮고 홍콩도 괜찮은데 우리 시장만 유독 지금 이런 상황이었는데 디플레 우려가 좀 제기가 됐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수치들이 나왔는데 경기 상황이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들의 투매가 특히나 좀 심하게 나왔고요. 코스닥 쪽에서의 매도 그리고 외국인들의 현선물 시장 매도인데 오늘 현물 시장 매도는 외국인이 여전히 나오고 있긴 하지만 21거래 연속 매도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인들의 투매가 나오는데 이 개인들의 투매 자체가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연말 매도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투매가 순간적으로 지금 오늘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 대응이 어렵고요. 지금 낙폭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는데 빨간불 여전히 보여주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시장 정말 하루하루가 쉽지 않고 변동성도 강하고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하고 어떻게 보면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인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2063.62포인트, 5포인트 하락입니다. 낙폭 많이 회복한 걸 잠깐 보실까요? 하루간의 흐름을 보시면 84부터 출발했는데 갑작스럽게 밀려내려가면서 2054까지 밀려내려갑니다. 지금 V자 모양 나온 거 보이시죠? 근데 낙폭 회복이 지금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됐는데 이 이상 또 낙폭 회복이 잘 안 되는 모습도 포착이 됩니다. 수급 쪽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잘 보시면. 수급 보시면 기관 외국인의 양매도 나오고 있고요. 개인만 샀는데 개인들의 매수 물량이 이 정도 밀리면 사실 많아야 되는데 개인이 매수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개인은 현선물 시장에도 매수인데 이 물량들을 외국인 물량들을 지금 개인들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409억 원 파는데 선물 쪽에서 무려 3,602억 원 정도를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 쪽에서 오늘은 지수 누르는 게 현물 시장의 외국인 매도보다는 선물 시장의 외국인 매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매가 좀 외국인들도 로스컷 물량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인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사리 올리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들도 역시나 지금 팔고 있고요. 그동안에 구원투수를 해주던 연기금마저도 오늘은 227억 원의 매도가 나오고 금융투자 쪽도 오늘은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시장에서는 금융투자와 연기금을 좀 사면서 선물시장 방어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신 쪽에서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는데 아시다시피 투신 쪽의 매수, 펀드 매수 물량입니다. 개인들이 오늘 이렇게 매수를 하면 현물시장도 매수를 하지만 펀드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투신 쪽은 지금 102억 원 정도 매수가 잡힙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합니다.
일단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버텨주니까 오늘 시장 버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빠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시 5위로 올라옵니다. 소폭 올라가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현대차가 지금 뭐 2025년도까지 전기수소차에 대한 장밋빛 미래, 글로벌 3위 도약, 그리고 어마어마한 투자, 자사주 3천억 원 매입, 여러 가지 주주 친화 정책부터 해서 기업에 대한 현대차 그룹 자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 주총에서 나왔는데 주가는 12만 원대 아래로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도 같이 빠지고요. 셀트리온도 빠지고 LG화학 어제 급락이어서 오늘도 빠집니다. 신한지주도 함께 내려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올라가고 KB금융 올라갑니다. 포스코가 그래도 최근 장에서 좀 잘 버텨주는 상황이고요. LG생건, SK텔레콤, 삼성물산 빠지는데 SK텔레콤이 계속해서 경기 방어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24만 원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도 배당 기준으로 본다면 24만 원 아래는 참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저희 방송의 전문가분들도 몇 차례 이야기를 해주신 바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관성입니다. 24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 지금 올라가려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물산은 10만 원 다시 회복하네요. 장중의 회복입니다. 오늘 9만 원대로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은 620선이 무너집니다. 지금 20선 안착하려는 모습들 다시 보여주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코스닥은 밀릴 때 더 무섭게 밀렸습니다. 보시면 613까지 밀렸거든요. 628부터 단숨에 613까지 이 부근에서 개인들 엄청난 투매가 나왔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보시다시피 개인들의 매수가 거의 없습니다. 42억 원인데 이 부분이 매도로 전환이 됐을 정도로 개인들이 갑작스럽게 같이 투매에 동참을 하면서 물량이 나왔는데 이게 하락장에서 개인들의 투매가 이 정도까지 세게 나온 적이 올 들어서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12월 대주주 요건을 지금 피하기 위한 물량들이 나올 것이다,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하락하는 종목 잠시 뒤에 보시겠지만 제약바이오 대형주들 주가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이 415억 원을 사주는데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모두 삽니다. 외국인 361억 원 매도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전해드린 대로 HLB가 지금 10%가 넘게 빠집니다. 지금 진양곤 회장부터 특수관계인 지분을 늘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어제 주가가 급등 마감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10만 원 초반까지 밀렸다 어제 11만 원대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단숨에 또 10만 원 초반까지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굉장히 또 위아래가 크고요. CJENM,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가는데 특히나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장에서 많이 올라가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KMW 2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가고요. 휴젤 올라가는 가운데 메디톡스는 빠집니다. 이 종목들이 이제 같이 안 움직입니다. 같은 보톡스 섹터여도 이게 지금 호재 악재가 좀 갈려있는 상황이고 메디톡스는 중국 쪽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다른 상황입니다. SK머티리얼즈 2%의 하락, 헬릭스미스가 많이 빠집니다. 한마디로 헬릭스미스, 오늘 신라젠, HLB 같은 종목들 한마디로 코스닥을 단숨에 지금 급락장으로 만들고 급등장으로 만드는 종목들이 오늘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수급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파라다이스 올라가고요. SFA, 원익 IPS, 컴투스까지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최근에 게임주 좋습니다. 고영이 10만 원이 살짝 이탈되는 모습 오랜만에 보여집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환율이 생각보다 많이 안 밀립니다. 2원 70전 밀리고 있는데 1191원대, 1190원대는 계속해서 지켜줍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슈 바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일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국내 증시 수급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외국인 많이 팔았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워낙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분석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지금 시장 동향을 봤었을 때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 부담이 되는 쪽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던 외국인들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11월 달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수급 공백이 뚜렷하다는 부분들이 확인되는 게 아무래도 개인들 중심의 매수세가 뚜렷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기관도 마찬가지로 매수는 들어오는데 지난 모습들과 좀 다르게 연기금 매수는 조금 약화가 됐고요. 오히려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좀 더 활발했다는 관점으로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코스피에만 한정돼 있죠.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수급 관련된 부분만 확인해 보게 되면은 무엇보다
개인 중심의 매수세로 이어지는 11월 한 흐름이었다라고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수급에 대한 공백은 뚜렷한 모습들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관점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기관은 매수는 하는데 코스피의 한정적인 모습들, 그러면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대한 부담감들이 크게 나오고 있다라는 관점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른 부담의 여러 가지 동향들은 아무래도 신용 잔고와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1월 달 기준으로 봤었을 때 신용 잔고 동향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코스피 쪽이 오히려 신용잔고는 어떤 지수의 상승폭이나 지수의 변화보다도 상대적으로 좀 덜했던 모습들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 그나마 어떤 레버리지가 좀 큰 신용에 대한 부담이 적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하지만 코스닥은 오히려 지수의 상승폭과 똑같이 신용잔고가 늘어나고 거기다가 고점에서 지수는 꺾이는데 신용잔고는 더 늘어나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랬다는 얘기는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 한번 더 베팅을 해보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매매가 좀 더 많았다라고 정리하는 게 표현이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런 코스닥 시장의 취약함들을 또 하나 말해주는 대표적인 근거다라고 봤었을 때 수급 동향들이 이를 말해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가뜩이나 취약한데 그래도 코스닥에 대한 공격적인 부분들은 일단 어떤 매매 근거, 특히 실적이나 성장성에 대한 근거가 없이는 어떤 대응 가기가 좀 많이 여력이 부족하다라는 점은 꼭 참고하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파느냐라는 부분을 봤었을 때 최근 들어서 어떤 11월 달의 동향도 그렇고 대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진행을 했는데 그런 신흥국 관점 쪽에서 보는 시각들은 아닐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한국이 좀 더 취약하다는데 무게를 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또 하나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아직 뚜렷하게 달러화가 강세로 가는 기조도 아닌데 오히려 외국인들이 그보다 좀 더 강하게 매도 강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부담감이 한국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재고 그리고 그에 따른 부담감들이 좀 더 커지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들도 확인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난 MSCI 리밸런싱 쪽은 어느 정도 영향권이 거의 가시화가 끝난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당혹스러운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론은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왜 파는지에 대해서 외국인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은 외국인들 동향, 특히 매매가 어느 정도 매도세가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어떤 시장의 패턴을 보게 되면은 항상 비슷하죠. 특히 한 3, 4년 전부터 어떤 할로윈 데이 때 부분 정도, 그러니까 10월 말 때 부분에서 시장이 좀 약했다가 연말까지 좀 안 좋았고요. 그러다가 1월 달부터 한 4월 달까지 다시 시장이 좀 좋아지는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연간 흐름들로 봤었을 때에 대한 변화가 뚜렷하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일단 또 어떻게 보면 패턴상으로 봤을 때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겠다라는 관점도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기회를 좀 더 정확하게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에 대한 동향들이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들이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는 전략들이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래도 11월 달에 외국인들이 그러면 외국인 기관들은 시장이 좀 부진하고 수급도 공백인데 무엇을 샀을까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한 15종목들의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뚜렷하게 변화가 나오는 쪽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과 시장 자체에서는 그렇게 큰 어떤 의미를 두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오히려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업종 내에서도 종목 중심으로 한정돼서 대응한 게 맞지 않느냐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종목의 좀 어떤 집중도나 좀 다양성만 확인이 될 뿐 어떤 추세가 확인되지는 않는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상대적으로 기관은 좀 다릅니다. 이 정도쯤 내려왔으니까 오히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리고 또
경기 민감주의 섹터들을 조금 더 늘렸다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시각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이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시각들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지수대로 보게 되면 기관은 다 물린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경기 민감이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대응들은 조금 시장 동향들을 보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들 쪽에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게 되면 IT 종목들 그리고 카카오 같은 플랫폼 관련주들 그리고 또 네이버도 기관에서 매수한 만큼 이런 약간 성장성에 담보가 되어 있는 종목들도 눈길이 가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이런 종목들에 대한 변화들도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나 IT 부품의 대표 주자들 같은 경우 뭐 삼성전기나 LG노텍 이런 종목들도 LG전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이런 동향들도 한 번씩 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보고요. 아직은 어떤 외국인들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이나 공격적으로 보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중국 왕이 외교부장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접견을 할 텐데 어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남을 가졌고요. 긍정적인 얘기 많이 오갔다고 하는데 사실 이전에 왕이 외교부장이 온다고 해서 방한 소식에 굉장히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화장품주들이 그 이후에는 좀 많이 오히려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재료 소멸인가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나가나? 이거 어떤 방식으로 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급등 이후에 어느 정도 나오는 차익 매물이 기대감만큼 나오는 뉴스가 없다 보니까 이어지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기대감은 높았던 부분들이죠. 왕이 부장 같은 경우 어떤 외교 쪽에서 중국에서의 실무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분이다 보니까 또 게다가 그와 함께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또 한한령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사드 배치 이후에 뭔가 어떤 해제에 따른 기대감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춰지면서 중국 소비주의 대표 주자였던 종목들 대표적으로 음식료부터 화장품, 뭐 게임, 그리고 컨텐츠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었는데 하지만 시장의 틈새 쪽으로 바라보면서 기대감만 갖고 움직였다가 아직은 좀 시장의 부진과 함께 좀 정체를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일단 왕이 부장이 오는 의도가 어떤 한국이 생각하는 의도, 특히 중국 자체는 사드 배치 이후에 어떤 중국에서 한한령을 내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 만큼 그에 따른 변화들은 너무 크게 기대할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화장품주들의 동향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 이제 중국의 화장품의 트렌드는 일단 로컬 브랜드가 많이 성장했죠. 그래서 중국 자체적으로 화장품 쪽도 많이 성장세가 돋보인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70%의 소비자들이 응답하기를 중국에서 어떤 품질을 가장 중요시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성비가 아니라 내 몸에 바르고 피부에 바르다 보니까 좀 더 좋은 제품을 쓰겠다는 쪽이 뚜렷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금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은 약간 색조 화장품에 대한 성장들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전에는 기초 화장품 중심으로 어떤 화장품이 소비가 늘어났다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약간 색조 쪽에 대한 시각들도 빠르게 바뀌게 되겠죠.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변화를 봤었을 때 아무래도 어떤 지금 화장품 쪽을 바라보는 입장들이 지난 사드 배치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부진에서 회복세는 들어가고 있는데 빠르게 들어가기가 좀 부진한 모습들이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 로컬 브랜드가 성장하고 명품 브랜드가 계속 각광을 받는 등 아직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이 명쾌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관점 쪽에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상반기의 실적 동향들도 봤었을 때 아직 실적 관련돼서 여전히 영업 67개 사 중에서 나오는 실적 동향들을 봤을 때 영업 손실이 아직 24개사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또 중국의 시장에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여전히 부진하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아직 실적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뚜렷하게 변화는 조금 더 생각보다는 좀 오래 걸린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정리하고 보는 게 맞겠다는 관점들을 유지하시되 일단 내년에 또 성수기 시점과 함께 이어지는 변화를 기대하게 되면 이에 따른 흐름들은 조금 더 기대는 높다라는 관점 쪽으로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시간이고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오늘은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 시장은 참 힘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루 급락을 한번 딱 보여주고 바로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펀드 자금 흐름이 또 어떻게 움직이나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이 활발히 좀 유입이 되고 있나요, 지금? 네, 11월 달만 하더라도 전 세계 투신 펀드 쪽으로 자금이 큰 폭으로 유입이 됐는데요. 무려 2달 연속 1천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식형 펀드로의 대규모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데요. 무려 350억 달러 정도가 유입이 됐는데요. 작년 1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자금 유입입니다. 이 중에서도 선진국은 257억 달러, 신흥국은 92억 달러로 지난달 순유출에서 순이율로 바뀌었고요. 그 와중에 전 세계 투자는 글로벌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135억 달러, 북미는 106억 달러 순이익이 됐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를 제외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12억 달러 정도가 유출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앞으로는 세계 경기도 좋고요. 또 신흥국의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신흥국 주식형 펀드 쪽으로 자금 유입이 진행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따라서는 단기적으로 주식형 펀드 쪽에 자금 유출이 크게 줄기도 하겠지만 전체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유입이 되는 흐름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리고 세계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이 있는데 지금 낙관론이 좀 나오잖아요. 미국 비롯해서 세계 경기가 바닥쳤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세계 경기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선행하는 게 바로 글로벌 제조업 PMI인데요. 10월 달보다 11월 달이 0.5포인트 개선된 50.3으로 경기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 50선을 7개월 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앞으로 방향성을 보여주는 구성 지표죠. 그중에서도 생산이나 신규 수주, 고용은 모두 50선을 회복했고요. 구매품 재고라든지 신규 수출 수주도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별로 보더라도요. 미국, 중국, 유럽권, 일본이 모두 개선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IT 경기 동향의 흐름을 잘 읽어줄 수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앞으로 5G와 관련된 수요 확대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IT 제품들의 수요를 계속 부추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재고 조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산 활동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신규 수주라든지 재고 밸런스 같은 경우에도 뚜렷하게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이 지금 미국인데요. 자동차 판매도 하락이고요.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에는 낮아지면서 주택시장의 회복세도 무척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흐름이 세계 증시에도 아무래도 글로벌 제조업 PMI와 밀접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당분간 세계 증시도 회복 흐름을 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조정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게 하루 만에 지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미국은 조정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지금 국면이 좀 해소가 된 건가요? 네, ISM 제조업 지표가 조금 예상보다 안 좋았고 또 미중 무역 협의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12월 15일 날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4차 관세 부과라는 악재가 있는데요. 하지만 연말 휴가 시즌을 앞두고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기회를 노리고 있던 차에 이런 악재들이 나오면 아무래도 매도 타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12월 중순까지는 주가가 좀 불규칙한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좀 더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들이 많은데요. ISM 제조 지수 같은 경우는 악화되지만 경기 선행 지표 역할을 하기에는 조사 샘플 수가 적습니다.
이 때문에 월별 지수 등락폭이 마크의 제조업 PMI보다도 상당히 그 등락폭이 큰 것도 이 때문이고요. 이 때문에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ISM 제조업 지수 가지고 신뢰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기 전환점을 찾는데 유용한 것은 여전히 마크의 제조업 PMI가 더 신뢰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세계 경제도 바닥을 친 상태고요. 경기 회복의 방향성, 강도를 알려주는 세계 반도체 판매 금액도 이제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면서 계속 회복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세계 경기 회복 그리고 주가도 상향 트렌드를 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 쪽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았었는데 이게 최근에 모 언론에서 한 평론가도 이번 중국의 그 부도설이나 중국의 어려움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이게 부도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소위 말하는 지라시로 이게 소문일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로 지금 중국이 좀 어려워졌다는 것에 대한 소문이 지금 돌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지금 부도설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국영 기업들의 부도가 계속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지방은행에서는 현금 인출 사태, 뱅크런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대형 은행들마저도 외화 송금 중단 때문에 이런 루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가의 그 신용도를 볼 수 있는 신용 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을 보면은 오늘 그 2시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26bp 정도 됩니다. 일본, 캐나다, 스페인, 영국과 같은 20bp대로 안정이 돼 있는데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40과 39를 오르내리는 아주 노란불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수준은 인도의 71bp, 터키의 311bp보다는 낮기 때문에 실제 국가 부도나 대규모 금융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데요. 하지만 중국의 CDS 프리미엄이 현재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홍콩과 불안 심리 그리고 무역 합의가 내년으로 늦춰질 가능성, 미중 관계가 악화됐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많은 그 중소기업들을 넘어서 대규모 기업들의 부도가 난다면 프리미엄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수준만 놓고 본다면 부도나 그 금융 위기가 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상으로는 그렇게 뭐 부도 위기까지는 아닌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뭐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부 요인들 안 좋은 악재들인데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 경기도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중국이 30년 만에 최악의 경기 침체를 걷는 것은 과거 같았으면은 이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보이는 손인 중국 정부가 나서서 수요와 공급을 한꺼번에 창출시켜주면서 경기를 끌어올렸는데요. 하지만 지금 중국은 공급 측면의 5대 구조 개혁이라고 하는 중중국 함정을 벗어나기 위한 거시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대 개혁 조치라는 것은 과잉 생산 시설, 과잉 투자를 제거시키고요. 금융 불안 해소뿐만 아니라 생산 비용 절감, 약자 구제가 중심 추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보다는 안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규모 재정 출동을 하지 않고 있고요. 또 방만한 경영을 보인 기업이나 은행에 대해서도 구제에 상당히 소극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공장이라는 중국의 메리트가 없어졌기 때문에 중국에서 외국 기업들의 철수 그리고 중국 기업들마저도 미련을 두지 않고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지표는 앞으로도 계속 악화될 소지가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난리잖아요. 보니까 뭐 지금 지방으로까지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일주일 사이에 뭐 몇천만 원이 올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중국은 부동산 침체 소식이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가계대출 영향이 아닌가라고 얘기 나오고 그 버블 꺼지면 우리나라로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중국 쪽은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네, 중국에서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워낙 중국 개인들, 부자들 사이에는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욕망에 눈이 먼 그 투자 자금들이 계속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현재 빈집이 6,500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공실률이 무시 24%입니다. 우리나라가 7%인 점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주택 버블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100%에 달하는데요. 기업 부채 비율이 165%인 점에 비교해 보면 상당히 좀 위험한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가계 대출이 전체 규모는 7,900조 원 정도 되고요. 이 중에 부동산 담보 대출이 무려 4,257조 원 정도가 됩니다. 전체 가계 대출의 60% 가까이가 묶여 있기 때문에 가계 부분 중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집값이 하락했을 경우에는 가계 파산, 금융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나라가 이 점을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외부적 요인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역전쟁입니까? 뭡니까? 지금 무역전쟁에 대해서는 파동이 계속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 충격을 주고 있나요? 네, 1단계 무역 합의 조치가 연내 타결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고요. 또 장기화되는 상황인데요. 수출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에서 공장을 두고서 운영할수록 계속 손해보는 장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국 당국의 각종 보이지 않는 규제도 있고요. 자국 기업 보호주의 정책, 그리고 기술 이전 강요, 부동산 가격도 폭등하고 있고요. 인건비 상승, 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관세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때문에 가공 무역 기준에서 매력이 좀 상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손이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서 외자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하나둘 손쉽게 뺏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외자의 유통 기업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IT, 자동차 공장까지도 중국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앞으로는 이런 속도들이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최근에 중국을 떠난 기업들이 있잖아요. 어떤 기업들이 떠났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그게 떠남으로 해서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클 텐데 어떤 부분이 좀 영향이 옵니까? 네, 지난 6월 말 세계 최대 유통업체라고 할 수 있는 까르푸가 중국 철수를 시작을 했고요. 또 삼성전자 휴대전화,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를 해외로 이전하기로 했고요. 닌텐도, 또 컴퓨터 생산 기업인 휘려패커드라든지 대리, 노트북과 관련해서 30%를 해외로 돌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50개 글로벌 기업들의 엑소더스 현상들이 뚜렷한데요. 이외에도 오라클과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 또 패션, ICT, 자동차 기업들이 계속 중국을 철수하면서 문제는 세계 공급망 자체가 중국을 중심에서 운영이 되었던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중국에서 남아서 생산했을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이런 공동화 현상이 중국 제조 2025라든지 반도체 굴기에도 차질을 빚어질 수가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2049년까지 세계 최강 대국이 되겠다는 중국의 꿈도 이제는 수정이 해야만 되는 상황까지 몰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실 합의에 근접했다 그래도 계속 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 정부가 화웨이 추가 규제 검토하고 있는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는데 약간 양면 전술 같기도 하고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네,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 제재 딱 1년이 넘었는데요. 이 때문에 자신들은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전 세계 스마트폰을 3억대 팔아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서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만의 폭스콘에 대해서도 화웨이 스마트폰을 애플처럼 OEM 방식으로 5천만 대를 생산해달라고 요청했고요. 또한 핵심 부품이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인 OS라든지 반도체, 음향 앰프 같은 경우는 미국 제품을 써야 되는데 이들 미국 공급업체에게 부품을 계속 내가 살 테니까 해외에 나와서 생산해달라고 회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면은 미국 당국의 관할권 바뀌기 때문에 금수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로스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제재를 피할 목적으로 생산 거점을 이동하는 것 자체도 미국 법률 위반이라고 기업들에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엔티티 목록의 보안 제품 수출이 어느 정도 규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국 부품의 25% 그리고 중요 기술 같은 경우에는 미국제를 썼을 경우에는 수출 대상을 좀 더 압박하기 위해서 더 강화시킨
반화웨이 동맹 전선을 구축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화웨이에 대한 수출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첨단 기업에 대한 지금 뭐 수출 규제 강화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이게 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어때요, 이 부분은?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전방위적인 중국 기업 압력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현재는 국방권한법 있지만 앞으로는 수출관리개혁법 그리고 외국인 투자 위험 심사 현대법을 통해서요. 27개 첨단 산업에 대한 기술 이전 이것뿐만 아니라 비공개 기술 정보까지도 중국의 접근을 아예 차단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과거 냉전 시절의 코콤이라고 해서 공산권 수출 통제를 21세기형 버전으로 되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원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첨단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동맹국들도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고 지금 막고 있고요. 또한 그 화웨이의 5G 장비 수입도 중단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미국이 경제 제재, 무역, 금융, 외환 같은 압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화웨이와 관련된 통신 장비를 수입했던 기업들은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발을 동동 구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국에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대중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고 중국이 지금 기침하면 우리는 감기 걸리기 때문이다.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중국이 부도가 아니더라도 장기 침체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될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GDP 대비 10%가 넘습니다. 중국이 제치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몸살을 앓는 경제 구조인데요. 한국은행이 노력을 해서 중국 경제 침체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수출 감소는 거기에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주가는 그 중국 경제의 상관관계가 0.5 정도 되고요. 환율도 상관관계가 0.8, 거의 동행하다시피 합니다. 이 때문에 내년도에는 주가나 환율도 변동성이 확대가 예상이 되고요. 또 중국 관광객 감소로 인한 수출 부진까지 이어진다면 우리나라도 그 말로만 듣던 디플레이션 압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중국이 GDP 성장률이 앞으로 1%포인트 정도 하락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0.4%포인트 떨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한국은행이라든지 세계 유수 경제 예측기관들이 예측한 2% 초반에 내년도 성장 목표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형국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대비가 지금 필요할지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 아시아 금융센터인 홍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민주화 시위로 인해서 동북아의 국제 질서가 바뀔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홍콩 달러, 위안화, 중국 증시도 크게 요동치는 차이나 쇼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말처럼 그 봄철에 살얼음을 걷듯이 아주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내 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정부가 빨리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겠고요. 또 상관왕이 모여서 전략적 소통 방법을 찾는 방법, 그리고 기업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플랜 B 전략,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중국과 관련된 자산 투자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분산 투자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관련된 이야기까지 오늘 상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제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투자연구소의 주마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도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상황에 맞는 종목들 세 종목 정도 들어보도록 하죠. 네, 종목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한솔테크니스가 되겠는데요. 동사는 한솔그룹 계열사로 파워 모듈 부품, LED 인곳, 웨이퍼, 태양광 모듈, 휴대폰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하는 업체입니다. 2015년 하반기부터 휴대폰용 무선 충전 모듈 사업에 진출했고요. 2016년도부터는 삼성페이 RX 모듈이 중저가 휴대폰에 적용되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파워 모듈 부문에서 매출의 성장과 수익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상반기 무선 충전 모듈이 확대 채용되고 또 TV용 파워 모듈의 제품 믹스 개선 및 또 생활 가전 부문에서의 매출 확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법인의 최대 실적 달성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베트남 법인의 생산 능력이 작년 말 기준으로 월 400만 대로 4년 만에 2배로 급증을 했습니다. 또 7분기 만에 처음으로 영업이익률 3%를 돌파하면서 실적 서프라이즈를 시현한 바 있고요. 내년에는 TV용, 가전용 파워 모듈 성장 지속과 그리고 무선 충전 모듈 실적 개선에 힘입어서 1조 원 이상의 매출 규모 회복과 또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위탁 생산하는 업체로서 향후 외주 생산은 이를 바탕으로 TV, 냉장고, 세탁기 등 다양한 가전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내년 도쿄올림픽, 또 유로 2020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로 인해서 프리미엄 TV 판매량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서 이 회사의 TV용 파워 모듈 부분에서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또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고점을 형성을 하고 있죠. 일봉상에서 가파르게 상승 중에 있고 또 수급 부문에서도 계속 거래량이 늘면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주봉 120주선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1차 상승했을 때의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주봉의 120선인 9,500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7,500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9,500원, 손절가는 7,500원을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모텍이 되겠는데요. 아모텍은 세라믹 칩 및 안테나 부품 등 종합 소재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주력 제품은 세라믹과 안테나 부품이고요. 세라믹 칩은 핸드폰에 사용되면서 전자기기의 전자파와 정전기를 방지해주고 있고 또 안테나 부품은 블루투스와 GPS 등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갤럭시 S9의 부진이 아모텍의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었는데 이제 삼성 S10과 갤럭시 폴드에 적용되는 무선 충전 기능 그리고 NFC 안테나, 삼성 페이 기능을 결합한 모듈을 납품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력 사업의 스마트폰 부품 사업 외에 신규 수익원으로 키우고 있는 자동차, 전자장비 사업까지 더해져서 양호한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신규 먹거리를 육성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사업에서의 매출 그리고 자동차 관련 매출이 올해 1,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우수한 세라믹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MLCC에 대한 사업에 또 뛰어들었는데요. MLCC는 다 아시다시피 기기 내부에서 전기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조절하고 부품 간 전자파 간섭을 제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스마트폰에 1,000개가량이 들어간다면 전기차에는 10,000개에서 15,000개의 MLCC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국은 환경 문제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한 지원금과 번호판 발급 요건을 큰 폭으로 완화한 바 있는데요.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MLCC는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커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오늘 같은 이제 하락장에서도 자리를 잘 지켜주면서 소폭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봉상에서는 거의 8개월 내에 새로운 고점을 어제 형성을 했고 또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하는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에서의 저항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자리가 이제 27,500원이고요. 손절가는 22,5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리가 이제 21선을 깨고 또 이제 11선 그런 어쩌면 주봉상에서의 그런 지지라인을 본다 그러면은 22,500원 깨면은 또 22,000원 아래로 하회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22,500원 그리고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에서의 저항 27,500원을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지트리비엔트가 되겠는데요. 지트리비엔트는 세계의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알려지고 있는 것은 이제 안과 그리고 희귀질환 관련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자회사 중에 리젠트리는 안구거저증 치료제 RGN-259를 개발하고 있고 또 레누스 테라큐틱스는 스포성 표피박리증 치료제 RGN-137 오블라토는 교모세포종 뇌졸중 치료제 OKN-007을 개발하고 있는 이제 자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사는 지난 5월 신약 RGN-259 미국 임상 3상 첫 시험자 투약이 시작되었고요. 이번 임상은 미국 내 15곳의 안과 전문 병원에서 700여 명의 안구거저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상을 통해서 안구건조증 치료제 RGN-259의 상업적 경쟁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동사가 개발 중인 신약의 치료 기간은 15일 정도로 84일인 자이드라 대비 작용이 빠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부작용도 적은 데다가 대부분의 안구건조증 환자에 적용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노바티스가 일본 제약사 다케다로부터 안구건조증 치료제 자이드라를 총 계약금 53억 달러에 인수를 하면서 동사의 RGN-259 가치에 긍정적 이슈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임상이 진행 중이라는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시가총액 대비 지나친 저평가 국면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미국 임상 3상 시험에서 피험자 약 200명이 등록되면서 순항하고 있다고 지난달 25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전 세계 시장 규모는 약 3조 원에 달하지만 현재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치료제로는 오리지널 품목으로 2개의 제품만 존재하는 독과점 시장이고 투약 2주차에 확인되는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해외 분석기관인 글로벌 데이터는 신약 출시가 이루어지면 시장 점유율 1위를 넘볼 수 있다고 예상한 바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지트리비엔티는 고점에서 전체 하락할 줄 모르는 지금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8,000원대부터 3만원 사이 이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기타 제약 바이오 업종이 최근에 하락장에서 많이 빠진 것에 비하면 지트리비엔티는 고점에서 추가 상승을 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임상 3상의 진행이 원만하게 되고 있다는 거, 700여 명의 안구건조증 환자를 이제 임상 3상에서 피험자로 하는데 지금 200여 명이 등록되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00여 명의 이제 피험자가 더 등록이 되어서 임상 3상이 맞춰진다. 그러면 이제 기술 수출이 내년도에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겠죠. 그런 관점 때문에 지금 현재 28,000원대부터 3만원대 머무르는 주가가 좀 빠지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지난번 갔던 고점을 넘어서서 이제 32,000원으로 설정을 하고 손절가는 지금의 박스권의 하단 부분을 깼을 때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25,900원으로 설정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트리비엔티까지 세 종목 들어봤고요. 지난 시간에 위즈빅 스튜디오 단기 접근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궁금하고 오늘은 이어서 어떤 종목이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보면 괜찮은 성과가 나올지 함께 말씀해 주실까요? 네, 위즈빅 스튜디오는 아쉽게도 이번 하락장에 동반해서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지트리비엔티나 조금 전 설명드린 한솔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처럼 이렇게 상승골에서 잘 머무르고 있는 게 좋을 텐데 이 위즈빅 스튜디오는 하락장에서 동반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하락이 또 지속되리라고 보진 않습니다. 오늘의 하락은 바닥을 잡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고 또 위즈빅 스튜디오는 또 4분기 또 1, 4분기에 좀 강한 면모가 있습니다. CG하고 또 VFX, 비주얼 이펙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드라마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또 뮤지컬에도 진출하고 있고 또 중국 영화에도 CG와 또 VFX 기술을 구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 부분에서는 이제 4분기를 지나서 1, 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최근에 안타깝게도 좀 하락성이 견디지 못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작년에 매출과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서 내년에도 이런 실적을 기반으로 한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오늘 저가를 형성했던 12,600원 이 자리 12,000 초반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닥으로 인식될 수 있는 구간이라 그래서 이 종목을 버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하락 구간에서 바닥을 잡는 이 구간이 적절한 매수 기회로 매수 타이밍으로 인식하시면 더욱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즈빅 스튜디오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짧게 볼까요? 단기 접근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아모텍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에서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MLCC의 공급 부문이 수요를 지금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내년에는 큰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지금 기회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선점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8개월 내 최고점을 좀 갱신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분간은 저항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설정했던 27,500원을 다음 주까지 달성하고 하는지 아마 그것이 관전 포인트가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텍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태투자연구소의 주마태 대표와 함께했고요. 내일의 종목 330 바로 이어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오늘도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부터 바로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주제 보시면 공모주 과거의 영광은 없다라는 또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데 공모주 뭐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시비가 많이 엇갈리고 있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최근에 공모주가 상장 이후에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은 예전처럼 공모 이후에 상장되면서 바로 주가가 급등하거나 혹은 좋은 모습을 좀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다라는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한국거래소에서 11월 물론 11월 장도 좋지 않았지만 상장된 종목들을 보시면은 90% 이상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예전에 이제 공모를 받기 위해서 뭐 1000대 1, 뭐 2000대 1 이런 경쟁률을 뚫고 공모를 받고 상장했을 때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요.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은 이런 데 부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장된 종목들을 보시면은 뭐 우양이라든지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000대 1, 900대 1 정도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공모에 많은 분들이 좀 모이셨는데요. 반면에 이제 주가는 지금 대부분 보시면 10% 이상씩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예전에 이제 공모가 상장되는 종목들에 비해서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하냐를 좀 보시면은 첫 번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관들 차익 매물이 굉장히 빠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공모가가 상장된 이후에 적어도 뭐 몇 주, 한 달, 두 달, 이당 단위당 좀 상승 흐름을 본 뒤에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공모가 종목이 상장되자마자 보호에서 풀리면 기관들이 바로바로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들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은 공모가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상장 이후에 하루 이틀 짧게는 일주일 미만의 흐름을 좀 보이다가 바로 꺾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분들께서는 공모의 상장 기대감을 가지고 초반 상승을 좀 보고 싶다가 며칠만 좀 주저하시면은 상당히 주가 하락폭이 좀 커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특례 상장과 좀 관련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중소기업들의 상장을 좀 돕기 위해서 이 특례 상장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특례 상장에 좀 덕을 보는 경우가 있고 실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을 보이는 상장된 종목들을 보시면 대부분 기술 특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기술 특례는 재무적인 요건이 만족되지 않더라도 기술적인 특허를 좀 인정받아서 상장해 주는 경우인데요. 최근에는 이런 기술 특례를 노리고 많이 우회 상장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기술 특례로 상장된 종목들이 대부분 지금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리가 좀 경계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부분을 꼭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성장성 특례 상장이라는 좋은 제도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성장성 특례 상장은 상장을 준비하는 주관사인 증권회사에서 가격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전체적으로 상장된 가격에서 10% 이상 전체 그 공모가격 90%를 만약에 그 가격대에서 90%에서 더 하락하게 되면 90%의 가격으로 증권사에서 주관사에서 대사주는 조건이 걸려있는 상장입니다. 상당히 개인 투자가분들한테 좀 유리한 상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성장성 보정 특례 상장 같은 경우가 최근에 많이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보시고 좀 접근하시는 방향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특례 상장은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상당히 더 많이 있습니다. 이 기술 특례 상장과 성장성 특례 상장뿐만 아니라 많은 상장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꼭 공모를 받으실 때 어떤 상장에 해당되는가라는 부분 꼭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공모주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그렇다면 지금 남은 시간이 한 50분도 채 되지 않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볼만한 종목 그리고 내일까지 좀 함께 이어갈 만한 종목 있으면 함께 짚어주시죠. 네, 사실 이제 장이 상당히 조정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접근하는데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 비중은 상당히 낮추시면서 진입 가격을 좀 보수적으로 잡고 진입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KINX라는 종목입니다. 상당히 좀 드문 이름이라 좀 보실 수 있는데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라는 업체고요. 실적이 상당히 탄탄한 기업입니다. 최근에 4년 동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25%로 상당히 이익이 장사를 잘 하고 있는 기업이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옆에 행보하는 구간에서 좀 버티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모두 쌍끌이 매수 좀 접근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이런 우량한 종목들 좀 조정을 받을 때 조금 포트에 편입시켜지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 말씀 좀 드리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이나 종목에 대한 내용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창에 내일의 종목 330으로 들어오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INX 조금은 생소한 종목이지만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이지환 멘토는 이쯤에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